자, 교재 22쪽입니다. 용어의 정의 중요한 단원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는 아주 중요한 단원이고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먼저 공부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뭐랍니까?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 모두 몇 종류?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종류는 모두 다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공부했다면, 본으로는 두 번째 합시다. 중개라는 정의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교재로는 22페이지 하단 1번 중개 나타났고, 그 중개라는 용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 글자 오른쪽 편에 보니까 20회, 22, 24, 26, 29, 30 최근까지 계속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중개는 중요한 단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중개가 뭡니까? 하면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줄에 줄 것입니다. 법 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은 토지, 건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을 말하는데 까지만 줄 거 놓고 이 중개대상물은 4절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때 거래 당사자는 권리를 이전하려는 의뢰인 및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을 말하는데 이 중개의 범위에는 동그라미 넣습니다. 매매, 동그라미, 교환, 동그라미, 임대차, 동그라미를 알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로서 하면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왔던 게 저당권이었습니다. 거기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할 때 저당권에다가 동그라미 놓고 덕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설명도 하면서 내용이 굉장히 깊게 들어왔는데 교재 제일 위에 1번 중개 정의를 법 조문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제일 상단 1번 중개라 하면 찾았습니까?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또 나오죠.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덕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 이거를 암기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읽었는 내용에서 쭉 설명을 해줬습니다. 중개대상물이 뭐다, 당사자가 누구다, 이렇게 정리를 해줬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중개라는 정의가 들어오면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제3조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이 물건을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차도 하면서 그 밖의 권리의 덕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 하는 것이다? 알선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굉장히 양이 많죠, 그죠? 그래서 제일 양도 많고 내용도 중요하니까 1번에 걸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앞으로 중개가 뭐냐? 여러분들도 오늘도 중개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할 때도 중개라는 말이 들어가잖아, 거기에. 나는 앞으로 중개업을 할 것이다, 이럴 때도 중개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중개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법은 이렇게 정했다니까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덕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무하는 것, 알선하는 것이다. 글씨 하나, 토시 하나까지 그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많은 내용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림으로 만나게 되겠습니다. 그림은 이렇게 그릴까요? 자,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이 생겼습니까? 우리는 이걸 부동산이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팔려고 왔으니까 매도인, 그렇게 부를 겁니다. 그 다음 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 을이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매수인, 이렇게 부르고 여기에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에 중개를 해주는 사람을 개공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중개하는 그림입니다. 자, 이 많은 말들이 이 그림에 그대로 묻어져 있으니까 앞으로 이 그림을 시험 칠 때까지는 수백 번을 만납니다. 그림을 보면서 옆에 말을 암기하라고요. 자, 그림 보면서 갑시다. 중개라는 것은, 여기 중개라는 그림이 있죠. 중개라는 것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그랬으니까 이 물건에 대하여 그런 뜻이겠죠. 자, 이 물건이 주로 부동산이지 자동차, 비행기, 텔레비전 이런 거를 중개하지 않겠죠. 주로 부동산입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들이 당사자가 누구다? 갑하고 을을 당사자라 부릅니다. 다른 말로는 매도인, 매수인 그래도 되고 갑을 간에 이 물건을 뭐 한답니까? 매매도 하고 두 사람이 교환도 하고 임대도 하는데 그 밖의 권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밖의 권리의 덕실이 변경한답니다. 어떻게? 을이 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이 사람의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오는 걸 매매라 그래요. 덕실이 서로 바뀌잖아 봐요. 덕실이 변경하는 것을 뭐 알선해 주는 것, 이를 중개라고 합니다. 이 그림에 그대로 묻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내용을 그림으로 익히는데 살짝 지금 해석에서 지나갔지만 그 밖의 권리에는 했을 때 그 밖의 권리는 아까 저당권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살짝 했잖아. 그죠? 시험에 굉장히 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덕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중개라는 용어를 하나 배우셨는데 이 중개는 무슨 행위냐 하고 물으면 제일 밑에 2번, 1번 사실행위 줄 딱 긋습니다. 사실행위라 부른다. 그럼 이게 객관식 문제 물을 때는 사실행위 줄을 껐음에도 불구하고 법률행위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옆에다가 법률행위 X 같이 표시하셔야 돼요. 법률행위 하면 틀린다. 지금 여러분들은 막 수업을 시작한 여러분들은 사실행위, 법률행위 이런 말이 좀 쉽지 않잖아. 그죠? 그런데 일단은 중개는 무슨 행위다? 사실행위다. 이거는 기억해 보라고요. 또 앞으로 한 번만 하고 말 것도 아니고 계속 반복할 거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중요한 말이 법률행위가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민법에서도 첫 시간에 법률행위, 법률의 사실, 법률의 요건 출발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 복잡한 말들 중에서 법률행위는 하나 들어 놓으셔야 돼요. 자, 지금 이야기합니다. 법률행위 하면 앞으로 뭐 계약 이렇게 기억합니다. 계약이 뭡니까? 하면 매매, 교환, 임대차를 계약이라 합니다. 아,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 니하고 당신하고 나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이 잘 되었다, 깨졌다. 계약이라는 말을 많이 쓰면서도 정작 계약이 뭡니까? 이러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계약 하면 뭐라고? 매매, 교환, 정려. 그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법률행위. 그렇게 불러요. 요렇게만 하면 연결되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법률의 사실, 법률의 요건 이런 어려운 말들하고는 구분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법률행위 하나는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금 중개는 두 사람 사이에 매매도 하고 교환, 임대, 그 밖의 권리의 덕실 변경을 알선해 주는 게 중개라 그랬잖아. 그죠? 중개는 무슨 행위? 사실행위지 법률행위는 아니다. 이렇게 표시했잖아 지금. 그죠? 법률행위 하면 저절로 뭐가 생각난다? 계약이 생각나야 된다니까. 그죠? 그래서 표시 하나 하셨습니다. 법률행위라는 말은 틀린다. 오른쪽 올라가서 이런 중개는 상행이다. 상행위에 줄 것입니다. 상행이라는 게 뭔가 하면 중개를 해주고 뭐를 받는다? 보수를 받습니다. 대가를 받으니까 우리는 상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용어를 해석을 해줍니다. 세 번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으니까 중개대상물이 뭐다를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중개대상물은 아까 살짝 봤지만 다음 조문에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하단에 중개대상물과 중개업 이런 것들은 참고로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자, 넘어가서 교재에 넘어가면 24페이지 하단에 중개대상 권리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자, 중개대상 권리의 제목에 줄 꺼놓고 바로 밑에 중개라는 용어의 그 밖의 권리에는 어떤 권리가 포함되는지를 알아보자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내려가면 1번 소유권, 점유권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이 단원에서 시험에 물을 때는 그 밖의 권리로서 이 권리들은 중개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단원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계속 공부해 나가겠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지금 점유권이 뭔지 지상권, 지역권이 뭔지를 잘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권리들은 민법에서 다 공부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런 권리는 된다, 안 된다 이거는 구분해 보셔야 됩니다. 자, 밑에 나가면 소유권과 점유권 보이시죠? 소유권에 크게 동그라미,
그리고 점유권은 옆에다가 X. 그렇게 소유권은 중개할 수 있는데 점유권은 안 된다. 이렇게 표시해 놓으라 이 말이에요. 자, 오른쪽 갑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보이시죠? 다 동그라미. 이것들은 다 중개할 수 있다. 그리고 3번은 별표 동그라미. 저당권 아까 된다고 굉장히 강조했죠? 저당권 된다. 쭉 내려가면 4번 질권 보이시죠? 제목 딱 보는 순간 X 딱 표시해 놓으셔야 돼. 질권은 중개할 수가 없다고. 왜 그러냐고 물으면 질권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은 권리를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랬잖아, 지금, 그죠? 질권은 동산과 친한 권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부동산업자가 됩니까? 동산업자가 됩니까? 부동산업자가 될 사람들은 동산하고 친한 권리를 중개하지 않습니다. 질권 탁 누르면 X, 유치권, 세모 탁 합니다. 유치권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 제목 딱 보는 순간 벌써 거기 딱 보여야 돼. 세모. 법정지상권 X입니다. 넘어가면 법정저당권도 X입니다. 근데 그 밑에 내용도 다 그래 적어 놨을 거예요. 자, 8번 담보가등기 동그라미 합니다. 중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9번 임차권 중개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등기된 환매권 동그라미. 11번에 분묘기지권 X 해놓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쭉 이렇게 빠르게 진행했지만 이 단어를 가지고 시험에 물을 때는 다음 중 중개 대상이 되는 것을 찾으시오. 중개 대상이 안 되는 걸 찾으시오. 이렇게밖에 문제 못 내겠죠. 자, 그 권리에 대해서 설명도 쭉 있었지만 제목만 보시면서 교재는 밑에 표를 딱 해놨다니까요. 자, 11번 밑에 보니까 중개 대상 권리 찾았습니까? 왼쪽에는 중개 대상이 되는 것 표 보고 있습니까? 오른쪽에는 안 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전에 표시했던 거의 그것들입니다. 그래서 교재로서 쭉 크게 보셨고 바로 밑에 표로 다시 또 정리를 딱 해놨어. 그래서 우리 교재가 잘 정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니까, 그죠? 객관식 문제를 대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똑같은 내용으로서 내려가면 표 밑에 5번 중개 대상인 행위는 이런 것들, 오른쪽에 중개 대상이 아닌 행위, 그 다음에 중개와 구별되는 업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이 중개와 구별되는 업무는 뒤편에서 어차피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어렵게 보이더라도 그냥 가볍게 보시고 이제 이 단원에서 그래도 중요한 게 27페이지 상단에 2번 중개 대상이 아닌 권리의 줄을 한번 꺼 보십시오. 법률의 규정에 따라 권리가 발생되는 상속, 경매, 공매, 판결은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의 동그라미 딱 찍어 놓습니다. 요게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알아듣기 좋은 게 상속이니까 요것들이 다 똑같은 것들인데 상속 하나를 설명하면서 이게 왜 중개가 안 되는지를 이해하시라고. 중개 안 되는 행위니까 그럼 상속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이거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중개라는 게 했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해 주는 게 중개라 그랬죠. 알선해 주고 경우사 뭐 받을까요? 수수료 받겠지. 그죠? 자, 그러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중개할 수 있느냐? 지금 이렇게 물었다고요.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지금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우리 아버지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한테 그거 사고 팔아도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되잖아요. 행여나 중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자기 아버지가 아파트가 없어서 그래요. 있어봐요. 중개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당연히 중개할 수 있지. 자, 그런데 이제 이 아파트 아버지가 사망을 합니다. 아버지가 왜 사망했을까요? 숨을 안 쉬니까 사망합니다. 아파서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랬죠. 아파도 다 공부하고 있고 다 수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왜 사망했다고요? 숨을 안 쉬니까. 그럼 아파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상속됐겠다.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원래 아파트의 소유권이 누구? 아버지였죠.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아파트가 누구? 자식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뀌죠? 소유권이 이렇게 바뀌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상속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정도는 이해하시죠? 그러면 지금 매매, 교환, 임대차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어리 사면 득실 변경이 바뀌죠. 이 사람은 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오잖아, 지금. 그죠? 그럼 그거를 중개하고 수수료 받을 수 있다 이랬는데 여기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자식으로 바뀌었잖아. 그죠? 이유가 뭐다? 사망으로 인하여. 이 상속은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다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자식 보고
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소유권이 너희 것이 되게 해줄게. 수수료 얼마 줄래? 지금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가만히 있어도 상속이 되는데 뭐를 중개해서 수수료 주고 이렇게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이게. 그죠? 그래서 상속은 중개의 대상이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줄 것이 있는 거 봐라고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상속, 지금 그 설명했고, 경매, 공매, 판결은 중개할 수가 없다. 이랬잖아. 당연한 거지. 법률의 규정에서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상속을 설명했지만 이 물건이 경매됩니다. 경매되면 누군가 제일 먼저 낙찰을 받겠죠. 그거 받는데 좀 대공사가 개입돼가지고 야, 네가 낙찰 받도록 해주고 수수료 얼마 주실래요? 이게 말이 안 된다 지금 이 말이에요. 상속, 경매, 공매, 판결은 중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 민법에 가면 187조에 의한 물건의 변동은 이렇게 공부해요. 지금 아직 민법에서 그런 걸 못 들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으니까 일단 이거는 기억하시라고요. 상속은 중개할 수 없다. 그거 하나라도 기억해 놓으시라고 지금 상속에 줄을 딱 끄셨습니다. 그래서 중개가 소유권이 바뀌더라도 중개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상속, 경매, 공매, 판결 이런 것들은 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내려가면 큰 3번 중개와 구별되는 업무, 이걸 우리는 법인이 하는 겸업 업무고 14조 업무라 그럽니다. 그 14조의 동그라미만 하나 해 놓으시고 이제 다음 주쯤 공부합니다. 14조 업무에 대해서. 자, 이제 중개라는 용어 하나를 길게 전달했습니다. 아주 큰 단원입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중개가 1번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일 중요한데 중개가 무엇입니까 하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림 보고 있습니까? 중개 대상물은 다음 주에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이 물건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이 물건을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도 하면서 그 밖의 권리도 있다니까요. 그 밖의 권리의 덕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 하는 것? 알선하는 게 중개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잘 암기해 보면 그죠? 이제 이 개공사가 그죠? 퇴근을 하면서 이럽니다. 나는 오늘 아파트를 중개하고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보통 밖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퇴근하면서 나는 오늘 땅을 하나 중개하고 왔어. 이럽니다. 그럼 땅을 하나 중개했어 하면 여러분 알아듣는다고 저 사람 땅을 하나 소개했는갑다. 그리고 뭐 수수료가 얼마나 나오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때 나는 땅을 하나 중개했다. 또는 아파트를 중개했다라고 할 때 그 중개는 파는 사람의 물건을 포장을 해가지고 사는 사람 집까지 물건을 전달했답니까? 권리를 옮겼답니까? 중개는 권리의 덕실을 변경하는 거예요. 사는 사람 아파트를 그 파는 사람의 아파트를 포장해가 사는 사람 집까지 물건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다? 권리를 덕실 변경하는 게 중개예요. 그러면 그 권리에는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지금 쭉 공부하셨다고. 되는 권리, 되는 권리,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렇게, 그죠? 권리를 덕실 변경해주고 뭐 받는다? 보수를 받습니다. 그런 권리를 덕실 변경하는 행위를 아까 살짝 지나갔지만 사실행위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 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개라는 정의를 보셨다면 내려가면 중개업입니다. 뭐 번호로는 2번이지만 우리는 3번 더 합시다. 중개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자, 중개업이 뭐냐 하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1번 중개업이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반복적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게 줄 하나 끊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십시오. 동그라미 3번. 다른 사람의 의뢰, 거기에 동그라미. 보수를 받고 보수의 동그라미. 중개를 업에 동그라미 하는데 그냥 동그라미만 해서는 안 되겠다. 3번 다른 사람의 의뢰 앞에 1번 한번 달아보십시오. 조건이 있으니까 1. 다른 사람의 의뢰. 보수 앞에 2번 달고 그 다음에 옆에 중개를 업 3번 달아놓습니다. 그럼 조건이 몇 개? 3가지가 붙어야 돼. 중개업에 대해서는. 자, 그럼 다시 이렇게 갑니다. 중개업이 무엇입니까? 하면 1번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보수를 반드시 받고 세 번째,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법에서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조건을 지금 1, 2, 3번을 달아라 그랬습니다. 이 조건이 3개다라는 것을 의식합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중개업을 한다.
나는 앞으로 중개업을 할 거야 라고 말할 때 중개업은 조건이 몇 개? 세 가지. 이렇게 글자가 세 개니까 조건이 세 개다. 이렇게 딱 따라 붙어야 돼요. 그래서 중개업의 글자가 세 개잖아요. 그러니까 조건도 몇 개? 세 가지. 이렇게 딱 붙어야 되고 하나라도 빠지면 틀립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다?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돼요. 의뢰가 뭔가 하면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를 의뢰라 그래요. 이 의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보수를 반드시 받아야 돼. 그 보수 안 받고 하는 건 중개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중개를 업으로 해야지만 중개업이 되는데, 업이 되기 위해서는 방금 그 교재 첫 번째 살짝 껐죠. 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번 하면 안 되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조건이 영리성이라는 조건이 세 가지를 붙어야만 업이 되니까 이 중개업의 조건은 이렇게 되면 양이 좀 많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뢰, 보수를 받고 중개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면서 영리성이라는 6가지를 요구합니다. 이게 우리는 중개업의 요소다. 그죠? 여러분, 이 업이라는 걸 설명하고 싶어서 굳이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친구 중에 식당업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자, 내 친구가 식당업을 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친구는 누구든지 들어오면 밥을 퍼주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누구든지 한 번만 합니까? 계속적입니까?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죠. 그리고 나갈 때 뭐 받습니까? 돈 받죠. 영리성을 밥을 푸잖아. 그죠? 그래서 내 친구는 식당업을 하는 거예요. 조건이 맞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가정주부가 집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밥을 푸죠. 그런데 특정인이다, 불특정인이다. 특정한 사람이죠. 불특정이 아니잖아. 그죠? 가족들에게만 밥을 퍼주잖아. 그죠? 이렇게 퍼주고는 미운 아바이는 5,000원 내고 이쁜 딸은 그냥 먹어라. 이렇게 돈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잖아. 영리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가정주부가 집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밥을 푸는 걸 보고 식당업을 한다는 소리를 안 한다고. 그죠? 그래서 업이 되려면 세 조건이 반드시 맞아야 된다고. 불특정 다수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면서 영리성을 가지고 있을 때만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는 시험에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중개업의 요소는 이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따라가는 게 첫 시간의 수업이라는 거죠. 이런 걸 왜 공부하느냐를 이렇게 익히셔야 돼요. 출제 문제입니다. 따라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를 한번 느껴보는데 이렇게 한번 나온 바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자인 김미숙은 대학생을 상대로 하숙집만을 알선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았다. 이 김미숙에게는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에 처한다.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지문이 여러분을 만났다면 이게 O입니까? X입니까? 자, 문제가 공인중개사 합격자인 김미숙은 대학생을 상대로 하숙집만 알선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았다. 이 김미숙에게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나왔다고. O, X, O입니다, 이게. 자, 그럼 여기서는 많은 걸 요구합니다. 지금 김미숙이 중개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고.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죠. 자, 일단은 다른 사람을 할 때 불특정 다수. 대학생은 특정인이다, 불특정인이다. 대학생은 불특정 다수입니다. 남학생만 또는 여학생만 서울대학교 학생만을 이러면 특정되어 있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러면 서울대학생도 학생이고 지방대학생도 학생이고 남학생, 여학생 누구든지 되잖아. 그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숙집을 알선하는데 아까 우리 중개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 할 때 하숙집 알선하는 걸 임대라고 보죠. 세 얻는 거잖아. 그죠? 임대차를 하고 뭐를 받았다? 보수를 받으면 이게 중개업의 요소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험을 합격만 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무등록업자라고 불러요. 그 옛날 같으면 이거를 무허가업자라고 부른다고. 무허가업자의 제재가 뭐다?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이에요. 여기까지 알아야 이 지문이 맞다까지 들어온다고. 자, 그러면 다시 하겠지만 중개업이라는 요소를
정의를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단순하게 물었는 거라 그랬잖아. 그죠? 이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앞으로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 시험에 합격만 하고 중개업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합격만 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를 뭐라고 부른다? 무등록업자라고 부르고, 무등록업자는 얼마?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에 해당되는까지 알아야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그래서 주어진 문제 하나를 딱 가지고 용어를 아느냐 이렇게 물으면 단순하게 출제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출세는 이제 이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중개사법에서 제재 위반한 것까지 알아야 이게 답이 되잖아 지금 이게.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공부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안 돼. 자꾸 공부를 하면서 내공을 쌓아가야 됩니다. 내공을 쌓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결석 안 하고 계속 자꾸 들어야 돼.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도록 가는 그런 시간들인데, 아, 용어를 왜 공부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는 거예요. 물론 단순하게 용어로서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중개업이라는 것은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하면 X죠. 그런 요소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제 이런 것들은 쉽게 단순하게 물었다 이런다고. 근데 이것도 단순한 거 아니죠. 지금 밖에 나가면 개공사들이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쫙 만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전부 다 뭐를 가지고 있더라? 사무소 다 갖추고 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시험에서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하면 그것도 맞다고 막 딸려가고 싶어진다고. 여기 요소에 사무소라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여러분들 이해하면 절대로 시험에 못 맞추는다고. 글자 그대로 세 가지 이렇게 딱 단순하게 암기해야 될 단어입니다. 용어의 정의는 뭐 해야 된다? 암기해야 된다 그랬잖아.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지금. 그죠? 다른 단어는 다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만 오면 암기입니다. 이런 것도 주의해야 되겠죠.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등록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의뢰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면 무조건 X죠. 등록이라는 것이 요소에 있다 없다? 없잖아. 없는데 혼자서 생각해보면 다 등록하고 영업하니까 맞는 것이 보인다고 지금 얘기했거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중개업은 글자가 세 가지니까 조건이 세 가지. 여기서 하나라도 빼면 틀리지만 쓸데없는 거 붙여도 틀리는 거예요. 뭐 암기라는 건 딱 그 글자 그대로만 딱 보셔야 된다고. 5년 전에는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그런 건 단순하게 했는 거죠. 다음 용어로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이래 나왔어요. OX. 아, 그건 당연히 X지. 왜 X? 보수가 빠졌잖아요.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수가 빠진 줄 알지. 시험 지문에서 흘러갈 때는 그렇게 매끄럽게 흘러갑니다.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이러면 설렁설렁 공부한 사람은 틀린 걸 못 찾아낸다고. 우리는 조건을 세 가지로 공부했기 때문에 지금 보수가 빠졌잖아 그게. 그렇죠? 이렇게 따라 붙으셔야 됩니다. 다 정리하면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암기해야 된다. 글자 그대로 좁은 대로 딱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것들이 하단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 28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말로 다 설명해 놓은 게 또 그대로 있잖아요. 성립 조건 반드시 뭐 보수를 받아야 한다. 다시 설명해 주잖아요. 보수의 동그라미. 그리고 2번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된다. 그 업이라는 조건도 지금 설명 다 했어요. 2번에 1번 업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한다. 조건 다시 설명했죠. 업 하는 것도 하나 들어줍니다. 29페이지 오른쪽으로 갑니다. 세 번째 공인중개사라는 정의 제일 먼저 공부하고 왔습니다. 공인중개사부터 왜 공부한 줄 아시죠? 용어는 막연히 이해하면 안 된다. 암기해야 된다 하고 이 단원부터 먼저 공부했습니다. 넘어가고 30페이지 이제 번호로는 네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가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별표입니다. 자, 원래도 중개업에 대해서 문제를 걸었으면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지금 나오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걸 때가 됐으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중요합니다. 별표 딱 찍고 아까 개업 공인중개사는 말이 길어서 뭐라고 읽는다 그랬죠? 개공사 이렇게 부를 겁니다. 자, 개공사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4번에 1번의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줄 것입니다.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이게 법입니다. 아, 개설 등록한 자를 뭐라고 부른다? 개공사라 부릅니다. 개설을 등록한 자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등록입니다. 시험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개공사는 개설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당연히 틀렸죠. 글자 그대로 암기하라 그랬으니까. 등록한 자. 여러분 옛날에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던 자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허가 안 받은 자. 무허가업자 이랬겠죠. 근데 지금은 허가라는 말을 하지 않고 등록을 해야 되니까 옛날에 무허가업자를 지금 말로는 뭐라 그런다? 무등록업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 중개업을 하려면 허가 받아야 된다, 등록해야 된다. 등록해야 된다는 걸 지금 여러분 하나 들으셨다고. 등록한 자, 그죠? 그럼 등록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공부합니다. 우리 단원이 오리지널 중요한 편인데 다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 받는다, 등록한다. 등록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중개업을 해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는데 지금 제목이 등록한 자를 뭐라고 부른다? 개공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공부할 때는 이렇게 했죠.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개업 공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기 이름으로 개업한 자다. 그때는 그냥 이해하려고 그래 공부했지만 법대로는 뭐라고 공부해야 된다? 등록한 자가 개공사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해하셨는지를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중개사무소가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 있는 사무소를 생각하셔도 되고 어떤 중개사무소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죠. 거기 사장님도 있고 뭐 실장님도 있고 소장님도 있고 과장님도 있고 여러분이 아는 직원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때 그 중개사무소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몇 명일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뭐라 그랬죠? 등록한 자는 몇 명일까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 그 사람을 보고 보통 여러분들은 뭐라고 부른다? 사장님 이래 부릅니다. 그 사람만 개공사입니다. 그럼 이런 공부를 한 여러분들은 앞으로 중개사무소 가가지고 당신도 개공사입니까? 혹시 개공사입니까? 사무실에서 막 묻고 있으면 무식해집니다. 등록한 자는 어차피 하나밖에 없다고.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대체적으로 사장님. 그 사람만 개공사지. 거기서 일하고 있다고 전부 개업 공인중개사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으면 무식해진다. 이랬잖아. 그죠? 등록한 자. 우리말로 누구? 사장님을 등록한 자라 부르는데, 자, 이 등록한 자가 종류가 네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 개공사의 종별하고 내려오면 30페이지 하단에 밑에 2번 종류별 하니까 1. 법인인 개공사 찾았습니까? 지금부터 암기하셔야 됩니다. 줄 딱 긋습니다. 오른쪽 31페이지 2번에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있습니다. 줄 딱 긋습니다. 3번 제목도 길다. 법 제7638호 부칙 6조 2항의 개공사가 있습니다. 제목도 길죠. 자, 이 긴 제목을 앞으로는 7638호 이런 거는 시험에도 잘 안 나와요. 한마디로 부칙 6조의 개공사 이렇게 줄여서 부를 거예요. 부칙 6조의 개공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려가면 큰 3번 줄 거에 대한 다른 법률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도 있어요. 그것도 줄을 딱 긋고 그거 옆에다가는 특수법인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일명 특수법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것이 개공사의 종류별입니다. 종류. 자, 개공사를 공부하신 분은 종류별은 알아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류별에는 첫째, 법인인 개공사가 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있고 이름도 고상한 부칙 6조인 개공사가 있는데 이 법인 옆에는 뭐도 있더라? 특수법인이라는 것도 있더라. 여기까지 지금 제목을 잡아준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대답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모두 몇 종류? 4종류가 있다. 4종류. 법인인 개공사,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부칙 6조인 개공사가 있는데 다른 법률에 따라서 중개업을 하는 자도 있다. 다른 법률에 따라서 하는 자를 뭐라 부른다? 특수법인 이렇게 부른다. 그러면 이제 4종류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자, 이 4사람들로서 모든 중개사법이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개공사 하면 이 4사람이 눈에 계속 보여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다음 주도 계속 설명하면서 개공사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요. 개공사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 이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것 그거 묻는 거예요. 개공사들의 업무 지역은 하면 이 사람은 업무 지역이 어디냐? 이 사람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개공사 하면 저절로 표가 쫙 보여야 되는데 우리 중개사법의 개공사는 3사람인데
다른 법에 따라서 하는 자도 있대. 그 다른 법에 사는 자를 뭐라 부른다? 특수법인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수, 스페셜, 명품 이런 거 들어가면 막 제일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수법인은 중개사법에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해요. 우리 법을 안 따르고 다른 법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중개사법을 안 따르니까 별로 중요 안 해요. 특수법인 아까 거기 줄쫙 긋고 옆에다 특수법인 적으셨죠? 시험에 나오는 것은 지역농협 요거 하나만 적어 놓으시면 돼요. 다른 법률에 따라서 중개업을 하는 자를 특수법인이라는데 특수법인 하면 저절로 뭐? 지역농협.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라고. 이 지역농협을 줄여서 지협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단위농협 이런 말 들어봤나요? 단협. 단협 이런 말 들어봤나요? 이거 없어진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단위농협이라는 게. 단위농협이 없어지고 이름이 뭘로 바뀌었다? 지역농협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바뀐 지가 3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단협, 단위농협은 잘 알아들어요. 이게 참 워낙 이렇게 귀에 익어서 그런가 봐요. 지금 여러분 밖에 나가면 농협 이런 거 보시죠. 농협 간판 이렇게 보시면 한번 유심히 한번 봐봐요. 농협 해놓고 밑에 중앙회 적어놓은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농협 적어놓는 게 두 개가 보여요. 농협이라고 다 같은 농협이 아니고 중앙회 적힌 게 있고 뭐 적힌 게 있다고요? 지역농협이 있다니까요. 그 지역농협을 옛날에는 단위농협 그랬다고. 지금 단위농협이라는 말은 없어요. 없어진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요 지역농협은 자기들 농협법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다? 중개업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특수법인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특수법인은 별로 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다른 법에 따라서 하니까 중개사법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중요할 수밖에 없지, 그죠? 종류는 네 종류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묻습니다. 보면서 대답합니다. 개공사는 중개사법에 따라서 모두 몇 종류? 세 종류. 중개사법에 따라서 첫 번째 누구? 법인인 개공사. 두 번째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부칙육조인 개공사가 있다. 중개사법을 따르지 않는 자를 뭐라고 부른다? 특수법인이라고 있다. 특수법인 중에 하나만 기억하자. 누구? 지역농협. 고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개공사의 종류를 정리하셨고 중요한 것은 세 종류예요. 자, 그러면 이제 법인이 누굽니까? 우리 교재는 설명이 되어 있지만 말로 이해합니다. 법인은 누군가 하면 자격을 취득하고 회사를 차린 사람을 법인인 개공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 서울중개주식회사 이런 걸 봅니다. 뭐 강남중개주식회사 또는 뭐 현대중개주식회사 이거를 뭐라 부른다? 법인 이렇게 부른다고. 요 법인이 개공사의 종류 중에서는 대략 한 5%쯤 됩니다. 5%. 그래 여러분 몇 프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종류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걸 보라고요. 그 다음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80%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밖에 나가면 중개사무소가 촤라라락 있잖아요. 80%는 뭐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고 5%는 법인인 개공사고 그러면 부칙육조는 몇 프로일까요? 자동으로 여기에 85니까 15%쯤 되겠지. 그죠? 그래서 세 종류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라고요. 좀 더 편안하게 설명하면 아까 자격증을 취득해서 자기 이름으로 개업한 개공사가 약 10만 명쯤 있습니다. 대략 그래 이야기했잖아 아까. 그죠? 다시 아까 공인중개사 합격자가 전체 현재까지 몇 명? 한 40만 명쯤 된다고 보고 자격증을 가지고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 한 10만 명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개업한 자, 등록한 자가 몇 명? 한 10만 명. 나머지 20만 명은 장농에 있다. 대충 그래 이야기했잖아. 그죠? 자, 그러면 10만 명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12만 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10만 명 중에서 법인이 5%니까 한 5천 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10만 명 중에. 공인중개사가 8만 5천 명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칙육조가 15만 명쯤 있는데 그러면 법인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회사를 차린 사람 그랬잖아. 그죠?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따고 등록한 사람. 이게 몇 프로다? 80%. 그죠? 나머지 15%가 부칙육조인데 희한하게도 이 세 종류 중에서 어떤 건 자꾸 종류가 늘어나요. 어느 게 늘어날까요? 공인중개사가 늘어납니다. 왜 늘어날까요? 해마다 합격자가 들어오잖아. 해마다. 공인중개사는 자꾸 늘어납니다. 이게 자꾸 늘어납니다. 이 말은 뭐가 자꾸 줄어듭니다. 이 말하고 같잖아요. 뭐가 줄어들까요? 부칙육조는 자꾸 줄어듭니다. 그러면 부칙육조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필기만 하지 말고 듣기를 1985년도에 5년에 제1회 공인중개사 시험 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뭐 잘 모르시겠지만
그러니까 지금이 몇 년도죠? 지금이 원래 20년이잖아요. 85년으로부터 2020년이면 몇 년이 지났죠? 35년 지났잖아. 그죠? 근데 이번에 지나간 29회 시험이 몇 회 시험이었다? 30회. 여러분들은 31회잖아요, 지금. 85년도에 1회 공인중개사를 쳤으면 원래 2020년도에는 35년이 지났으니까 35회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시험이 왜 31회일까요? 왜 31회인가 하면 중간에 2년마다 쳤는 게 3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이제 매년 치니까 31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험은 언제라도 2년에 한 번꼴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왜 2년에 한 번꼴로 칠까요? 합격자를 줄이려고. 이해하시겠죠? 지금 그런 이야기도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자, 그럼 85년도에 1회 공인중개사를 만들었으면 이제 자격증을 만들었으니까 공인중개사 있는 사람만 중개업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법을 만들려고 했겠지.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겠죠. 누가 반대할까요?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반대하겠지. 없는 사람들은 60년대, 70년대부터 중개업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연세 많은 분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85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자격증 없으면 중개업을 못한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자격증 없다고 중개업을 하지 말라니 이 나쁜 놈들이 이러면서 막 태극기 들고, 태극기는 아니고 태극기 요새 들고, 그때는 플랜카드 들고, 그죠? 그 반대 많이 했겠죠? 그럼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그러면 하던 사람은 계속 할 수는 있다. 할 수는 있다라고 기도권을 인정해 주는 자를 뭐라 부른다? 부칙육조라 그래요. 그러면 이때부터 부칙육조는 할 수는 있으니까 그만두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85년도에 나이가 40이었다면 지금 얼마다? 75이었겠죠. 35년 지났으니까. 그때 50이었으면 뭐 85치고 그때 60이었던 사람은 지금 95쯤 됐겠지. 그죠? 그러면 열로 하니까 그만두는 사람은 생겨도 만들어지는 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칙육조는 자꾸 숫자가 줄어들어서 지금 몇 프로쯤 있다? 한 15%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자, 이 부칙육조를 예전에는 뭐라고 불렀다? 중개인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제 중개인이라는 것도 시험에 안 나와요. 부칙육조의 개공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한테 묻기를 부칙육조가 누구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85년도에 1회 시험을 치고 이런 거는 몰라도 되고 예전부터 중개업을 해오던 자로서 자격증 없이 하는 자니까 한번 그만두면 못하는 자를 뭐라고 부른다? 부칙육조라고 부른다고. 한 번 더 할까요? 부칙육조가 누굽니까? 하면 예전부터 중개업을 하던 자로서 자격증 없이 하고 있으니까 그만두면 등록이 안 되는 자예요. 그럼 이 사람 등록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험 쳐가지고 합격해야 되겠지, 뭐,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 연로 하기 때문에 그만두는 사람은 생겨도 새로 만들어지진 않으니까 숫자가 자꾸 줄어들어서 지금은 한 15%쯤 되는데 그러면 부칙육조가 언젠가는 빵프로 안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언제 빵프로 되겠습니까? 모르지, 뭐. 다 돌아가시면 빵프로 되겠지. 다 돌아가신 해를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 그죠? 근데 길게 보면 10년 안에는 무조건 빵프로 됩니다. 10년 안에는. 지금 2020년인데 2030년 되면 이제는 몇 년 지났다? 45년 지났잖아, 기독권이. 그죠? 그러면 거의 다 그만둘 사람들만 생기겠죠. 그러면 길게 보면 10년 뒤에 빵프로 되는데 짧게 보면 5년 안에도 빵프로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대략 한 15%쯤 되는데 지금도 연로한 사람이 많아요. 전부 70 이상 됐는데 자기가 중개업을 안 하면 폐업 내야 되는데 폐업을 안 해요. 왜 안 하는가 하면 오랫동안 중개업을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고객과 많은 물건들이 확보되어 있고 영업도 잘해요. 돈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포기를 못하니까 폐업을 안 한다고. 그럼 자기가 연로해서 더 이상 일을 못하는데 못하면 누가 한다? 아들, 딸, 며느리가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밖에 나가보면. 그것도 냉정하게 보면 자격증 빌려주고 하는 거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당신이 영업 안 하니까 폐업하시오. 이래갖고 줄여버리면 5년 안에 빵프로까지 내려간다고. 그죠? 근데 지금도 나가보면 연세 많은 분들이 손 돌돌돌 떨면서 내가 하고 있다. 왜 이러고 있으니까 죽이도 살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대략 몇 프로 된다? 한 15% 된다고. 그럼 이게 좀 앞으로 5년쯤 되면 확 숫자가 줄어든다고. 그죠? 그러면 이제 부칙육조에 가 있기 때문에 법을 다 만들고 밑에 붙여놨기 때문에 법을 바꿨습니다. 개설 등록한 자는 법인과 공인중개사가 있다. 이렇게 법 한 줄 딱 바꿔버리면 부칙육조는 저절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부칙육조가 빵프로 되는 순간 자격증의 가치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자격증 가치가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중개업 없으면, 자격증 없으면 등록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자격증 가치가 올라간다 이 말은 따기도 어려워진다 이 말하고도 같은 말이 되잖아. 그죠? 그때 되면 진짜 2년마다 한 번씩 치자, 상대평가하자 그럴 수 있다고. 그죠? 그래서 자격증 가치가 올라가면 여러분 자격증 따기가 어려워집니다. 원래 빨리 합격하시라고 부칙 요구자가 0% 되기 전이라도. 그죠? 이거 자꾸 이제 오늘 첫 수업에서 이걸 강조합니다. 제가 지금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냥 하는 이야기 아니고 당연히 다가옵니다. 이게 이제 빨리 다가오느냐 늦게 다가오느냐 이 차이뿐만 있을 뿐이지. 그죠? 조만간에 다가옵니다. 조만간에. 지금 의사 자격증이 없으면 병원을 못 차리잖아요. 약사 자격증 없으면 약국을 못 차리는데 중개사는 자격증 없어도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갈등이 많다고 이게 부칙 6조가. 이거를 예전에 기득권을 인정해 줄 때도 좋다. 자격증 없어도 중개업을 하는 거를 10년 동안 해주겠다. 20년을 봐주겠다. 그러면 지금 끝났을 거잖아. 지금 35년이 됐으니까. 그때 법을 그렇게 안 정하는 바람에 지금도 그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밖에 나가보면 자격증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갈등이 많아요. 중개업을 할 때. 그죠? 나는 막 이 자격증 딴다고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따서 왔는데 자격증 없는 분이 돈도 더 잘 벌고 일도 더 잘해. 그럼 배 아프다 안 아프다? 뭐 배까지 아플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나가봐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부칙조는 조만간에 0% 될 거니까 되기 전에 꼭 먼저 합격하셔야 됩니다. 이건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이야기고. 자, 다시 우리 단원으로 돌아가서 개공사는 중개사법에 따라서 몇 종류? 세 종류. 이름이 법인인 개공사,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부칙 6조가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법인 중에서는 특수법인이라는 것도 있다. 특수법인은 지역, 농협, 그까지만 들어놓으셔야 됩니다. 넘어가서 32페이지 다섯 번째 용어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아까도 많이 강조했지만 소속 공인중개사를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소공사가 있는데 소공사는 누굽니까? 하니까 첫째 줄에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는 소공사이며 법인인 개공사의 경우에는 사원 임원인 공인중개사와 사원 임원이 아닌 공인중개사 모두를 뭐라고 부른다? 소공사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때 왼쪽에 보시면 왼쪽 팁이라는 거 하나 찾으셨습니까? 이 교재는 잘 만들어준 게 팁도 중요한 것들을 탁탁 뽑아줬습니다. 말 그대로 팁을 주는데 자, 팁에 줄 것입니다. 소공사라 하면 찾았습니까? 줄 것입니다. 개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인 법인인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해 동그라미. 이거를 시험에서 뭐라고 내는가 하면 제외하고 냈는지 이게 두 번쯤 있습니다. 포함하여 업무를 뭐한다? 수행도 하고 수행 동그라미. 바로 밑에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보조에 동그라미 해놓고 그 팁을 별표 탁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소공사라는 말이 흘러가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찾아야 될 게 세 마디를 찾으셔야 됩니다. 첫째 포함하여 뭐 하는 것? 수행도 하고 보조합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 강조했는데 문제 이렇게 내봅니다. 소공사라 하면 사원 임원을 제외하고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OX, X 제외가 아니고 포함. 한 번만 더 냅시다. 소공사는 포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OX. X. 왜? 보조가 빠졌잖아, 지금. 그죠? 반드시 세 단어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공사인데, 그러면 수행과 보조를 동그라미를 딱딱 한 이유는 수행과 보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행과 보조의 차이가 뭘까요? 수행과 보조의 차이, 교재에 많이 적어 놨지만, 수행과 보조는 첫째 글자가 달라요. 그 글자가 다르다는 말은 뜻도 달라요. 그 수행은 중요한 업무를 할 때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중개사무소에서 문서가 어떤 게 있죠? 중개사무소에서 문서,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라는 문서를 작성하는 걸 뭐라 그런다? 수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수행이 들어갔다는 말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66페이지 가운데 6번 중개보조원 봅니다.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부터 길게 동그라미에요. 공인중개사가 일단 아니면서
개공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와 같은 중개 업무와 관련된 밑줄 긋습니다. 단순한 업무를 보조, 줄 꺼놓고 보조에만 동그라미. 자, 여기에는 수행이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옆에다가 수행 X까지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행이 없다라는 말은 중개보조원은 뭐를 하면 안 된다? 문서를 작성하면 안 된다예요. 지금 현장에 나가서 중개보조원이면서도 문서 작성한 사람 만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위반한 거잖아, 그죠? 옆에다가 위반시까지 적어놓고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그래서 자격증 없는 중개보조원이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자, 그럼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 소공사는 같은 직원이지만 뭐를 할 수 있다?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중개보조원 문서 작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소공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점. 지금 제가 말로 설명했는 게 33페이지 제일 밑에 적어줍니다. 자, 가볍게 덧습니다. 2번, 1번 수행을 금지한다 해놨잖아. 중개보조원은. 그죠? 중개보조원은 업무를 뭐 하면 안 된다? 수행하면은, 보조는 해도 되는데 수행하면 안 된다. 그 수행이라는 말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 작성과 계약서 작성을 할 수는 없다. 이게 보조만 하는 뜻이에요. 문서 작성할 수 없다. 그때 중개보조원이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거래계약서에 개공사가 서명 및 날인하면 개공사가 중개보조원으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또 줄 것입니다.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고 하는 것으로 본다. 대여에 해당한다. 그리고 대여에 해당한다 줄 꺼놓고 밑에다가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자격증 빌려주고 빌려받으면 얼마로 간다고요?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입니다. 그럼 문서 작성하다가 걸리면 1년에 1,000입니다. 여기까지는 현실적으로 출제가 잘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6개의 용어를 지금 정리했습니다. 지금 빠르게 진행했지만 첫 번째가 뭐였죠? 중개, 두 번째 중개업, 세 번째 공인중개사, 네 번째가 개업 공인중개사,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인데 이 소공사와 중개보조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다? 문서를 작성하고 안 하고 차이예요. 그거까지는 익혀 놓으셔야 돼, 지금부터. 자, 그래 놓고 이어지는 단원이 35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제3조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준비합니다.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10분 쉬었다가 중개 대상물 정리합시다.